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오늘은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두 분과 함께해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서용주입니다. 네, 오늘은 원래 정말 유명한 분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훌륭한 분이 계시다가 지금 나오셨네요. 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봉구가 나온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들어가죠. 네. 김남국 의원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오늘 아침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서 김남국 의원 소식을 전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면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그저께 김남국 의원하고 연락을 했어요. 아, 전화 통화를 했습니까? 네, 자살하고 싶다고 그래요. 국힘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대선 시기에 자금 세탁을 했다. 코인을 가지고. 예. 그리고 그 자금 세탁한 돈으로 대선 자금에 쓰여졌다. 예.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네. 예. 그것을 듣고서 너무나 의의가 없어서 예. 의원님 정말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금 세탁 대선 자금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은 국힘에서 또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사과하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말까지는 아니지만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게 사실에 기초하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네. 극단적 선택이라. 아니,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국민들이 뭐 어떻게 걱정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김남국 의원한테 도움이 안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측으로 이제 취재를 한 결과 김남국 의원 극단적 선택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서 소식을 좀 들으셨어요? 네, 좀 취재를 했는데요. 네. 소식도 좀 들어봤더니 좀 자숙하면서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좀 속된 말로 머리를 좀 식히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검찰 수사 조사에 뭐 여러 가지 방어권 차원에서 뭐 자료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인데 극단적 선택이라 저는 이건 사실과 좀 다르다 말씀드립니다. 김재섭 위원장. 아니 원래 안민석 의원 그 메신저에 대한 제가 신뢰가 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바가 너무 심하시고요. 없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던 분이라서 뭔가 이렇게 과격한 메시지가 나오면 저는 항상 안민석 의원을 의심하거든요. 뭔가 이거는 의도가 있다. 안민석 의원이 하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이 과격한 말에는 분명히 의도가 깔려 있다. 어떤 그럼 의도일까요? 이 의도는 뭐겠습니까? 네, 김남국 의원이 지금 이렇게 애처로운 상태, 위태로운 상태니까 공격 좀 그만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에 잘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매먼 사람을 사실은 굉장히 위기에 물린 사람처럼 표현을 하는 거면 안민석 의원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근데 잘 있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저도 좀 찔리고 뭐잘 있겠어요. 마음은 불편하지만 뭐 극단적 선택 생각 안 하는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안민석 의원이 만약에 통화를 했다면 아 형님 저 죽겠어요. 죽고 싶어요. 뭐 이런 식의 통상 얘기를 이런 극단적 선택으로 표현했다면 이건 좀 과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문제는 김남국 의원이 위축될 필요도 없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의혹을 계속 추궁하고 있는 이유는 김남국 의원이 내놓은 게 없으니까 저희가 추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놓으면 다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 뭐라고 할 일도 없고요. 숨어 계실 일도 없고요. 공개적으로 활동 다 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떳떳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궁지에 몰리지 않겠어요? 저도 네. 늘상 하는 말입니다. 네. 자,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화 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 법 되면은 제2의 김남국 막을 수 있습니까? 많이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뭐 완전히 법이 생겼다고 해서 네. 뭐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뒤늦은 감이 있다. 네. 왜냐하면 가상자산 자체가 지금 뭐 실물경제에서 현금처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거는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이 했어야 되고 그래서 투명성에 대해서는 특히나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려면 진즉했어야죠. 그래서 이거는 김남국 의원 본인 스스로 불행한 시작이 됐지만 네. 여야 정치권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법안이 오늘 통과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두 분도 내년에는 이제 배지를 달아서 국회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네. 재산 등록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코인이 김재섭 없어가지고. 위원장님 혹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코인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없어요? 요새는 좀 해볼까도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김남국
사태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진 않을 거라는 확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해서 가산재산을 등록 의무화를 한다 하더라도 네. 이게 부동산이랑 좀 다르게 가산자산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정보들이 거의 공시되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부동산은 뭐 등기도 있고 뭐 매매 이전 전부 우리가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만에 하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게 투기인지 아닌지 사후적으로 검증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근데 이것은 김남국 사태에서도 잘 보여주듯이 어느 정보를 이용했는지 어느 코인이 어디 가서 생겨나는지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마는지 이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시된 바가 없고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해서 가상재산을 등록 의무화하는 것 이외에 후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자산으로서 가치를 매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공시를 할 것인가에 후속 법안들이 같이 나와야지 이게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두 분이 들어가셔가지고 후속 법안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요. 지금 강한 강성 팬덤층 때문에 상당히 계속 논란이 있고 당이 분열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막 서로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또 외부 이간질에 노란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인 것 같아요. 김재섭 위원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발언? 아니 불리한 건 다 바깥에서 한 거고 잘한 거는 다 안쪽에서 한 거고 뭐 네. 이런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아니에요. 다 또 남 탓하고 계시는 건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된 이후에 민주당에 이런저런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첫 번째로는 뭐 노웅래 의원 뭐 그때도 뭐 돈봉투 혐의였는데 그거 가지고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고 그 이후에 송영길 전 대표 캠프에서 벌어진 돈봉투 사건 그 지탄을 받는 와중에 관련자들 전부 탈당했죠. 이재명 대표는 손 하나도 안 대고 코를 푸는 셈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김남국 의원 코인 조사 뭐 TF까지 만들었는데 김남국 의원 자진 탈당해버리면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벌어졌던 모든 부패 혐의, 돈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지도부로서, 당대표로서. 그냥 다들 내보내고 우린 책임 없으니까 그냥 뭐 저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본인은 아무런 후속 조치도 안 했어요. 게다가 김남국 의원 탈당할 때 적어도 강하게 징계할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저는 임시 탈당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너 이거 제대로 조사 안 받고 나오면 절대 복당 없어. 이런 메시지라도 하나 냈나요? 그런 메시지도 하나 내놓고 당이 분란에 조금이라도 휩싸이면 저건 다 외부 세력이 우리 이간질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에이 뭐 탈당까지 했는데 무슨 제명까지 시켜 어떻게 해. 그러면은 그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당신이 우리 당에서 만들어진 자체조사 TF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죄는 분명히 있으므로 복당은 절대 안 시킬 거다라는 메시지 왜 못 내요? 서영주 부대변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외부 이간질 자체가 그러니까 외부 남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실상의 본질은 내부에 지금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현우 의원이 그러니까 뭐 강성 당원들이 이현우 의원한테 수박 논란을 하면서 계속 문자 뭐 폭력적인 문자를 보냈어요. 그걸 이제 공개하면서 그분이 당원이 아니다. 근데 당원이 아닌 사람의 문자를 가지고 마치 당원인 양 하느냐 이런 외부의 당원 아닌 사람의 문자를 가지고 당대표나 당에 혼란을 끼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지. 그걸 또 김남국까지 끌어들이니까 할 말이 없고요. 그다음에 탈당 문제는 저는 이런 것들은 늘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이재명 대표를 주어로 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비판할 수 있으나 여야의 정치사를 보면 어떤 뭐 범죄 혐의나 아니면 좀 뭐 돈봉투든 뭐든 간에 그런 혐의에 연루된 의원들은요 열을 막론하고 야를 막론하고 탈당을 일단 해서 당연히 누구 끼치지 않고 나갔다 와서 뭔가 소명하고 들어오겠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매뉴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유독 민주당만 탈당을 뭐 지금 뭐 고집하고 있다. 이걸로 뭐 면피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는 조금 공격을 위한 공격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기까지만 얘기하시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또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간의 갈등이 크게 좀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 여야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환노위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은요. 무슨 깡패입니까? 이런 말 하면서 반발했는데 두 분의 시각을 저희가 좀 궁금해서 미리 좀 키워드 여쭤봤더니 김재섭 위원장은 양두구육, 서영주 부대변님은 일상으로의 회복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김재섭 위원장님 왜 양두구육이에요?
저 양두국이라는 말을 쓰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그러니까 한데. 누가 생각이 나요. 네. 아유, 약간 등골이 서늘하긴 하지만. 이준석 대표 생각이 나요. 예, 하지만 이제 이 사안에는 양두구역이 맞다. 누가 양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노란봉투법은 양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파는,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노란봉투법 말은 좋죠. 노동자의 파업의 권리를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원청의 사용자까지도 협상 대상자로서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나쁜 의도들을 보게 되면 지금 그 노조의 불법 파업을 제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노조로 하여금 돈 걱정하지 말고 파업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줄 게 분명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노조 파업의 형태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문제가 됐던 사례들은 주요 시설을 점거해가지고 다른 노동자들이 일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노조가 다른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을 상당 부분 많이 유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노동자 파업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본질을 호도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들 가운데서 말은 좋지만 원청 노동자들도 협상 대상자로 와가지고 임금 협상 같이 할 수 있게 해야죠. 하청 노동자들이 맨날 원청 사용자 만나서 무슨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원청 노동자들이 계속 자기네들 임금 올리고, 오늘도 언론 보도 보니까 현대차 노조에서 뭐 임금 인상폭 거의 70% 사상 최대로 올렸다고 하는데, 원청이 이런 식으로 올리기 시작하면 하청 그 노동자들이 원청의 사용자 만나서 어떤 협상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최영주 부대변인. 네. 저는 좀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동개혁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상의 회복에 대한 키워드는 이 노동자들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장치다.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그 노동 현장에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고요. 원청 노동자보다 비정규직인 하청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원청과 하청의 어떤 불균형은 항상 크게 존재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노동상권, 그러니까 파업의 어떤 권한들을 가지고 협상에 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청 노동자라고 해서 원청이 나는 너희들 사용자 아니야, 하청하고 얘기해, 난 책임 없어, 이런 식으로 기피를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자기 요구가 안 되다 보니까 파업을 조금 더 과격하게 하는 거예요. 파업이 불법은 아닙니다. 파업은 보장된 노동권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주요 시설을 뭐 점거를 하고 뭐 어떤 좀 과격한 부분들이 있어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들은 두 가지예요. 이 사용자들이 보면 이 파업을 하고 나서 과도한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 개월간 1년간 협상을 추진해 가면서도 협상을 안 해주고 파업하게 그대로 지켜보다가 끝나고 나면, 그래 너희들 회사에 손해 끼쳤으니까 몇십억 내놔,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보세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500억 손배를 합니다. 그걸 받아내려고 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 그 손해배상 가압류를 함으로써 그들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도 못하죠. 근데 그들한테 딸린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월급쟁입니다. 노란봉투법이요, 노란봉투의 월급봉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월급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끔 노동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본인들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파업이라는 비밀로 불법을 해서 그들을 짓눌러서 자본으로 짓눌러서 그들의 일상을 돈에 가둬버려요. 그런 의미에서는 노란봉투법은 최소한의 일상을 보장하는 법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을 진짜 노동개혁의 하나로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받아들인다면 지지율 많이 올라가실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바로 본회의에 상정돼가지고 뭐 처리될 건 아니고, 뭐 얼마 있다가 이제 본회의에 상정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한번 다시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논의를 해보고, 이 부분은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거 노란봉투법 본회의에서 처리돼봤자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 어차피 시행 공포가 되지 않을 법안을 이렇게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냐. 결국에는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고자 하는 총선 전략이다.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데, 김재석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해요? 네. 그 노란봉투법이 가지는 문제점은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끝도 없는데 네. 여하튼 문제가 분명히 있는 법안이고 국민의힘이나 산업 현장에서 받을 수 없어요. 네. 근데 이것을 지금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국회 내에서는 무조건 통과시킬 수 있다. 네. 우리는 국민들한테 할 도리를 다한 것처럼 보이겠다. 네. 그러나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니까 적어보세요. 대통령이 우리 발목 잡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간호법 같은 경우는 제의를 안 한다고 하지만은 계속 통과를 시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면 우리 이거 다시 투표할 거야. 다시 심사할 거야. 다시 의결할 거야.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안 될 걸 알면서도. 물론 간호법은 포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안 될 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오히려 이럴 때는 여당에게 손을 내미는 게 맞겠죠. 이거 우리 협상을 해서 조금이라도 통과시키자. 대통령이 이 상태로 가면 거부권 행사할 게 분명하니까 여당 당신들이 요만큼은 좀 양보하십시오. 우리가 요만큼 양보할게요. 가 진정성 있는 태도죠. 네. 서부 대변인. 아니 이게 잠깐만 제 질문을 드리면 이게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에게 유리해요?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유리해요? 그걸 답해야 되나요? 근데 본질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본질. 이거는 네.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그게 재밌긴 하죠. 누가 유불리가 있냐. 근데 내년 총선에서 현실적으로 총선에서는 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불리하죠. 불리하다. 왜 그러냐면 이 노란봉투법은 역사가 있어요.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이 법에 대해서 국회가 해태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도 있고요.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더 이상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이런 손배 가압류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을 그만 막자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반성하는 겁니다. 네. 민주당은 그들의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 노란봉투법을 했고 두 가지 축이에요. 그냥 노조법 위조에 있는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으로 늘리자. 실질 사용자가 책임지게 하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손해범위. 손해배상 범위를 말하자면 기업이 내가 한 1,000억 손해봤으니까 너희들 500억 내놔. 라고 하지 말고 법원이 판단하게끔 하자. 이건 대부분 판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그냥 법에 넣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걸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 본인을 부정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 찾아봤어요. 그럼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네. 왜 민주당은 자신들이 법안을 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를 2020년대에 확보했잖아요. 그렇죠. 이 법안 왜 통과 안 시켰어요? 그냥 이걸 보면 당시에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때 소위에서 계속 논의가 됐는데 하다가 말고 하는 부분들이 노동계 반발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견이 있는데 왜 강행 처리해요? 네, 이견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성을 하는 거죠. 반성. 2010년대 이거 못했으니까 그때도 못했으니까 지금도 안 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조금은 아니죠.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반성했다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과거에 자신들은 이걸 그렇게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는데 네. 지금 와서 이렇게 막 강행 처리하고 적극 처리하는 건 이율배반적인 모습 아닌가요? 이율배반이라기보다는 정신 차린 거죠. 정신 차렸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이 후보 수락연설을 할 때 그런 얘기죠. 정치의 본질은 다양한 이해, 가치와 신념, 차이가 비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오직 대화의 타협만이 해결책이다. 라고 한 게 윤석열 대통령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 타협 없이 매번 거부권 행사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 이거는 이율배반은 저희도 뭐 그렇게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 근데 저지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잠깐만요. 없어요. 다른 네. 이슈도 있으니까 제가 짧게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이 처리 안 한 민주당이 조금 더 비판받을지 아니면 본인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더 비판받을지 내년 총선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직 거부권 행사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대화 타협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좀 지켜보고요. 자, 우리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현장 점검이 끝났어요. 네. 시찰단 활동 두 분은 어떻게 짧게 한번 평가해 주세요. 일단 짧게 평가. 잘했다? 충분치 않다. 충분치 않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 뭐 했냐? 뭐 했냐? 네. 자, 왜 충분치 않아요? 충분치 않으니까요. 아, 충분치 않으니까. 왜냐하면 뭐 국민 여론조사 보니까 거의 뭐 80% 이상의 국민들이 못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그게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못 믿겠다라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뭐 우리 IAEA의 결과도 남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와 우리 민간이 갔던 시찰단이 확실하게 검증을 해줘야 우리 국민이 그나마도 저거는 그래 우리 정부가 나가서 그리고 우리 같은 민간 그 전문가들이 나가서 검증한 거니까 한번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저는 이번 기회는 줬었어야 됐는데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데 그런 것에 비해는 이번 시찰단의 결과라는 것이 아직 뭐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두 분 비슷한 것 같은데 부대변님 예. 뭐 했냐? 그래도 뭐 저 확인할 거 확인하고 밸브도 보고 도쿄전력에서 다 뭐 설명자를 주고 했다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거 뭐 그냥 택배로 받아도 될 걸 가서 뭐 면제부지로 간 것도 아니고. 근데 뻔하잖아요. 도착하자마자 일본에서 방류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수산물 얘기 벌써 꺼내잖아요. 수출 받아라. 그럼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저는 거의 100%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 정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기를 바라죠.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일본은 막아야 된다. 일단은 막아놓고 검증을 조금 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정부가 요구를 해야 되고 오죽하면 일본 내에서도요. 그 어민 자체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오염수가 깨끗하고 투명하고 괜찮다고 그러면 도쿄만에 버려라. 이런 거를 일본 사람들 내부에서도 해요. 자기네들이 먹든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먹던가 하는데 왜 우리 정부 시찰단이 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 나쁘지 않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뭐 했냐 하는 겁니다. 김재석 위원장님, 이게 수산물 이게 만약에 수입이 된다라고 해요. 내년 총선 국민의힘 괜찮아요? 아니요. 악재죠. 악재죠. 안 될 네. 거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저는 막을 수 있으면 막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염수랑 저는 수산물은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 뭐 오염수에 대한 뭐 과학적 안전성 논란은 사실 앞으로도 계속 될 거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 오염수라는 게 그냥 이대로는 당연히 안 되죠. 이것을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에다가 방류를 함으로써 그 제도적으로 필터를 거쳐서 나가서 희석을 시킴으로써 겨우 안전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아주 극소량만 돼서 먹어도 무해하다 정도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지 거기서 나고 자란 수산물을 직접 뭐 우리가 먹는다 이거는 다른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요거는 막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오염수 문제의 본질은 네.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수산물 수출해야 돈을 벌거든요. 결국에는 그들 머릿속에는 우리 빨리 수산물 막혀 있는 거를 빨리 수출해야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가 먹든 말든 간에 근데 멍게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 일본 그 후쿠시마 지역에 한 70% 80%를 수출을 하잖아요. 일본 사람 멍게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다른 사람 입에 넣는 거예요. 본인들이 먹지 않는 멍게를 다른 사람이 많이 먹어왔는데 이게 오염수에 오염이 됐다고 하면 자기들은 안 먹으니까 니들이 먹든 말든 그게 몸속에 축적해서 쌓이든 말든 이런 이기적인 행태들은 조금은 우리 대한민국 주권 개념에서 조금 접근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한국원자력 연구원장이 오염수 음용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슨 영국인 학자가 뭐 1리터라도 마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저 영국인 학자 말 듣지 말고 원자력 연구원장 말 듣고 오염수 마시지 말아요. 드시면 안 돼요, 절대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참 고향 예산을 자꾸 가요. 지역 행사에 가서 명함 돌리고 참석 못하면 봉황 문양을 새긴 본인 명의의 깃발을 보내고 그래서 사전 선거 운동 논란이 있는데요. 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논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관위가 굉장히 꼼꼼하고 까탈스럽기 때문에 저도 매일 지적받고 그렇거든요. 이거 사전 선거 운동이라 봐야 되는 이건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개는 그 뭐 지역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저 같은 당협위원장이나 민주당에 대한 지역위원장분들이 뭐 현수막을 걸거나 뭐 명함을 돌리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명함을 돌리는 것도 그냥 살포는 못해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경우에 수기로 전달할 수 있는 정도가 최대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걸 약간 넘어서는 정도로 자신을 알린다 그러면 아마 선관위에서는 조심하십시오.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는 할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아니 우리 부위원장님. 강승규 수석이 자신의 활동이 시민사회 수석 본연의 업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본연의 업무면 솔직히 참 한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징계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회 지금 노정 관계도 복잡하고 CPC 부분도 있고 시민사회 수석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음이 콩밭에가 있잖아요. 본인 고향 예산에 출마할 생각 누가 보더라도 있습니다. 지역 행사 가지, 지역 행사에 본인 축기 보내지, 명함 나눠주고 다니지, 문자 메시지 발송하지, 인사하고 다니지. 왜 본인 고향에 그렇게 공을 들일까요? 그런데 출마를 또 한다면 고려하지 않고 있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인 분들이 지금 대통령실에 앉아 시민사회 수석을 하니 대통령실이 제대로 돌아가겠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단호하게
징계를 하셔야 된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다음 달 화순 귀국한다고 하는데요. 국내 정치 복귀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복귀하시겠죠? 뭐 정치 안 하시면 뭐 하시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대안이 될지 바로 복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냥 박지원 전 원장이 그러셨더라고요. 언제 정계 은퇴했냐고. 정계 복귀하냐고. 또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정계 은퇴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정치인이시죠. 그러니까 대선 경선이 끝나고 나서 본인이 어떤 휴지기를 가진 것이고 네. 돌아온다면 본인의 정치를 할 거고 아직도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추종 세력들이 있고 네. 기대감이 있고 하지만 이제 정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잖아요. 그 상황이 과연 한 1년 전에 이낙연 전 대표의 상황과 지금의 이낙연 전 대표의 상황이 같느냐라는 네.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좀 염려스러운 거는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복귀로 인해서 당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측면을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어떻게 보세요, 부대표님은? 아니 저는 바람은 플러스가 되기를 바라는데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이너스의 정치를 기대하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당 내에서도 그 뭐 개딸 논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 대표가 어떤 그런 비판적인 발언한 의원에 대해서 좀 뭐 감찰 부분 이런 거를 좀 언급하고 했던 것들에 있어서 지금 좀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호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세력들이 이낙연 전 대표가 오면 어떤 포스트가 생기면 그 포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포스트와 지금 현 대표와의 사이에서의 어떤 간극을 줄이면서 뭔가 비판의 날이 더 거세질 공산이 큰데 좀 당을 위해서라면 또 총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분열이 아니라 네. 조금 더 통합 아니면 협조, 협력, 어시스트를 하는 좀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좀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앵커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는데 대안이 아니라 경쟁자가 되겠죠. 경쟁자. 네. 지금 민주당 상황이라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랑 이재명 대표랑 손잡고 화해하고 만세 부를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당이 쪼개지거나 세력 분열이 일어나서 각자가 공천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민주당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번 김남국 의원을 대처하는 논란에서 비명계와 친명계가 뚜렷하게 나누어서 서로 치고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명계의 구심점인 이낙연 대표가 큰 힘은 없겠지만 그리고 큰 신망도 못 얻겠지만 적어도 구심점 하나는 된다는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안이 아니라 경쟁자가 되겠죠. 경쟁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한번 다뤄볼게요.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두 분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조만간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텐데 처리될까요? 아니면 탈당했으니까 동정표가 나올까요? 김재섭 위원장님 먼저 한번 짧게. 아니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이거 정치 탄압인데 당연히 부결시키겠죠. 부결시킨다. 네. 갑자기 탈당했다고 네. 정치 탄압이 정치 탄압 아닌 게 됩니까? 네. 웃긴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고 윤관석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나는 정말 깨끗하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 그 말 왜 못 믿어줘요. 체포동의안 부결시키셔야죠. 아까 결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통과될 것 같아요? 부결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반반일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부결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서영재 부대변인.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결이 될 거예요. 가결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체포동의안의 검찰의 이번 행태는 또 민주당 시험대에 올리는 거거든요. 저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방탄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했고요. 불구속 수사보다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이번 두 의원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법이에요. 정치자금법에 입증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정도 정당법의 위반이라면 불구속 수사해도 충분한데 일단 체포영장을 던짐으로써 자 민주당 너희들 어떻게 하는가 보자. 자 부결시키나 가결시키나. 가결시킨다면 가결시킴으로써 민주당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체포영장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 수로 들어온 게 이번에 두 분에 대한 체포영장이다. 그래서 이게 참 고약스러워요. 검찰 참 민주당 너무 괴롭힌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결론만 얘기하면 가결을 할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괴롭히는 게 아니라 녹취록이 그렇게 나와 아니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이거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으로 처음에 이 검찰이 영장을 했는데 입증을 못했고 정당법입니다. 정당법 부분에 있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해도 충분한데 이거는 그냥 시험지로 또 준 거예요. 왜냐면 그 뒤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윤관석 의원 그 검찰에 내놓은 핸드폰은 완전 새거 깡통폰을 내셨다 그래요. 근데 그밖에 여러 가지 그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너무 보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장 청구해가지고 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맞는 거고 그거는 이제 법에 정해진 형사소송법 절차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응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물론 국민이 보시겠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수사라고 봤던 민주당이 이걸 가결시키면 거짓말을 했다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부결시키셔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서영주 부대변님, 김재섭 위원장님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